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구 반대편에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산다면 신기한 일이죠. 더구나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만나보고 싶지 않을까요? 일종의 평행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상력도 이런 방식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하죠. 총천연 세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의 뷔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도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옥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박현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고 힘드시고 몸살도 나고. 네. 어쩌면 좋아? 네, 그 환절기라서 아마 몸이 좀 적응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온도,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워낙 크니까 네. 사실 대책이 없어요. 저도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고 네. 목소리도 맛이 가고 그랬는데, 근데 말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네. 우리가 이 안경이라는 거 있죠. 안경. 네. 안경은 뭐예요? 있는데 잘 안 보일 때 쓰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눈이 아플 때. 네. 그죠? 그러면 사람이 보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립다 그러죠. 네. 그리움. 그리움의 안경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요? 그리움의 안경이요? 네. 그리움의 안경은 없는 걸 볼 수 있게 해줘요. 네. 없는 걸. 네. 우리가 쓰는 안경은 있는 걸 또렷하게 보게 해주는데 네. 그리움이라는 안경은 세상에 없는 것을 보게 해주고 내 앞에 없는 걸 보게 해줘. 네. 이거 작업 멘트 같다. 아니 근데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청취자분들도 저를 좀 그리워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텐데 선생님만 저를 그리워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애청자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감정 표현을 많이 안 하신 거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저자나 현경 씨나 이렇게 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자유롭게 돌겠다라고 이제 한번 게시판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파서 그런 것도 있고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최소한 한 달에 2번은 꼭 오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럼요. 네. 믿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델문도 네. 최상희 소설집이네요. 네. 네, 어떤 책이죠? 네, 델문도 이게 스페인어고요. 네. 뜻은 세상 어딘가. 세상 어딘가.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뜻을 잘 몰랐었는데, 네. 그래서 책 표지도 굉장히 오묘하기도 하고 다채롭고, 뭔가 끌리는 것도 있었고, 지금 이건 청소년 소설이거든요. 뭐, 이제 모 출판사 청소년 문학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올해 8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청취자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을 수는 있겠지만, 예. 청소년 문학이나 청소년 소설이라고 좀 낯설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많이 그래도 알려지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네, 그만큼 이제 아직 네. 연령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뭐 아동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성인들을 위한 어른들을 위한 소설이나 문학은 뭐 당연히 존재했던 것처럼 있는 건데 청소년 문학이나 청소년 소설은 아직 자리를 잡고 있는 때고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10대들을 말해주듯이 그 아이와 어른 사이의 중간에 그 언저리를 배하는 10대들의 존재감처럼 청소년 소설 자체의 존재감이 약간 미약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도 뭐 언론에서도 이제 서평 같은 경우에 거의 단신으로 실린다거나 그렇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 뭐 위인전이 읽다가 중간에 좀 비고 하이틴 로맨스 소설, 네. 옛날에 우리가 하이틴 소설이라고 했던 읽으셨었나 보다. 하이틴 로맨스를. 주로 여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에 어떤 브릿지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청소년 소설이나 청소년 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위 1318의 나이죠. 그 나이 이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나이인데 보통 이제 뭐 부모님이나 저 청소년을 위한 소설을 읽고 싶어요라고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뭐 입시에 중요한 뭐 고전 문학이나 너희 인생을 깊이 해줄 고전 문학이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책들을 읽어라라고 추천을 해주시지 않을까 보통 부모님들은. 저 같아도 뭐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고전 문학도 굉장히 이제 읽어야 되겠지만 필독서죠. 근데 그 청소년들 그 우리 뭐 되돌아보면 10대들의 고민거리는 사실 고전 문학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뭐 그 고달픔이나 힘겨움 뭐 공부하느라고 여러 가지 뭐 자기 장래 미래와 함께 고민, 갈등 내지는 또 자기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뭐 그 성년이 되기 전에 그 청소년들만의 그 섬세한 심리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거. 가족과 소통과 대화가 어느 정도 단절된 듯한 느낌? 어릴 때와 다르게 성인 되기 직전에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장통들이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이해받거나 공감받지 못하고 그냥 성적으로 이렇게 다 줄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존재감보다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죠. 그런 그 자기의 고민을 어디서 마음껏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책을 읽으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 위안받고 공감받고 그 자기 고민도 얘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문학이나 소설이 중요하고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을 위한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청소년이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들은 우리 세대에는 그런 게 이제 뭐 아까도 하이틴 로맨스 말씀을 드렸지만 아쉽기도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이때 돼서 돌아보니까 그런 거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시절에 딱 맞을 만한 것들이 좀 더 있었다면 풍성했다면 지금의 나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리고 청소년 소설이 꼭 청소년만을 위한 책은 아니고요. 그렇죠. 저도 이번 이제 델문도란 책을 청소년 소설이지만 읽으면서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게 뭐 사람이 성인 됐다고 20살이 넘었다고 성장 완료는 아니잖아요. 인생 자체가 사춘기예요. 그 나이 고비고비마다 계속 성장통을 겪고 있고 나이가 40이 되던 50이 되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른인 체하지만 아직도 미성숙하고 또 그런 순수한 감성이나 여린 감성이 있는데 숨기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을 했었지라고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생의 좌표를 짚어본다든지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소설을 권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는 이런 책이 없어서 혼자만의 고민으로 그리고 묻어두고 그냥 묵묵히 살아오면서 목표와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뭐 조직 속에서 아니면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렇죠. 예.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맞습니다. 마음으로 예. 책을 권해주면 어떨까 이런 그러지 말아야 있습니다. 돼요. 네. 예. 어른들이 좀 흔히 우리가 야 인마 니네 땐 다 그래. 아빠도 그렇게 컸어. 네. 이건 어찌 보면 뭐 폭력에 가까워요. 네. 자기가 그렇게 컸으면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안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인간은 과거에 굉장히 오만해가지고 네. 그 당시엔 자기도 죽을 것처럼 열병을 앓았으면서 그렇죠. 너무 힘들었죠. 네, 지나고 나서는 야, 다 그런 거야. 뭐 남자가 군대 갔다 와야지. 그런 사람일수록 군대에서는 거의 탈영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확률이 네. 높아요. 네. 근데 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학창시절 보면 정말 온갖 고민이 많았고 나는 누구지 뭐 내지는 막 어느 날은 너무나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랬다가 또 다음 날은 절망에 빠졌다가 네. 계속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과연 그 시간을 지금 요즘 청소년들 가질 시간이 있나? 그때만 해도랑 좀 지금 또 다르지 않은가 싶고 요즘에 또 우리 이제 나라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예, 굉장히 주목받지 못하고 존재감이 없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이렇게까지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구나. 목소리가 없구나. 그리고 성인들도 어른들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내지는 청소년들이 다시 이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어른들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노력을 싶어요. 해야죠. 네. 여기 그 단편이 총 9편이 나오는데 9편. 예. 시티스 테쿰이라는 마지막 단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편의 이름이 힘이 너에게 깃들기를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 저도 이제 이 소설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소설집을 소개해드리면서 들으시는 뭐 청취자분들과 청소년 여러분들께 힘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 출판사 서평을 제가 이걸 조금 이제 네. 정리를 해왔는데 요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네. 그 소제목들을. 네. 델문도에는 온몸을 붕대로 휘감은 남자의 충격적인 고백을 통해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운명의 끈을 반추해보는 붕대를 한 남자. 그리고 릭샤를 끄는 16 인도 소년의 아련한 사랑을 그린 No Problem. 또 아빠와 섬 여행을 하며 가족의 지난 시간을 추억해가는 내기.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한 경험 페이퍼 컷. 이국적 분위기와 이미지가 강렬한 미싱. 기찻길 옆 허름한 집에서 친구와 보낸 기묘한 하루를 통해 기억과 상실의 틈새를 헤매는 기적 소리. 144장의 필름 사진을 통해 만난 적 없는 이의 여행길을 되짚어보는 독특한 여행담 필름. 서늘한 반전을 선사하는 무대륙의 소년. 프랑스 고르드 어느 수도원에 사는 소년의 가슴 시린 열정과 절실한 꿈을 그린 시티스 테쿰. 이거 세계적인 네, 무대가 굉장히 예. 다채롭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요 배경이 한국도 있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 영국, 호주에 살고 있는 각각의 청소년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국적이 나온 배경을 봤더니 그 저자인 최상희 님이 원래 잡지사 기자로 이제 뭐 10년 정도 일하다가 어느 날 딱 그냥 일을 안 하고 쉬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제주도 내려가서 있다가 또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행을 세계 각국으로 다니면서 여행 경험을 섞어서 이런 소설이 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갔던 곳이니까 또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묘사나 어떤 장치들은 풍성하겠어요. 예, 또. 그렇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와 다르지 않구나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저자 후기에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밝혀놨는데요. 첫 작품인 붕대를 한 남자로 시작해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뭐 외국에 있는 한 친구, 뭐 데이비드란 친구래요. 그 친구가 어느 날 뭐 메일을 보내왔더나 그러면서 붕대를 한 남자에 관한 얘기를 싫어한대. 그 얘기를 해주면서 네가 이런 마지막 1분에 대한 얘기를 써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했는데 그 이제 굉장히 좀 그 마지막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지막 1분이 꼭 흥미로운 주제라고 해서 좋은 소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 1분이 삼각 그 죽음이 넘나드는 1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분 뒤에 너무나 비참해질 것처럼 그 내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또 담아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만났던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버무렸겠죠. 그래서 굉장히 보통 소설집 하면 그 비슷한 주인공이 주인공이면서 사건만 다른데 이 지금 소설집은 하나하나의 주인공이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들 같아요. 너무 흥미롭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꿈을 꾸듯이 그리고 뭐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본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20살 시절이 됐건 아니면 남자라면 뭐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한다든가 그럴 때 배낭여행을 갈 어떤 계기나 동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걸 보면. 우리 애들은 가라고 해도 안 가던데. 참 독특한 상상력을 부여한 소설이라서 이런 걸 읽으면 저절로 내 또래 세계 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 또래 친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붕대를 한 남자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뭐 그 주인공 이한이라는 친구인데 뭐 나이는 나와 있지 않았고요. 이제 호주가 이제 호주에 사는 사람입니다. 네. 뭐 본인이 뭐 장난감총이라고 해야 되나 그 플라스틱 조립총 공기총을 조립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막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 거 위험하다. 근데 자기가 용돈으로 사서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 좀 떠오라고 이제 해서 물잔 들고 딱 대문 현관에 나갔더니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온몸을 칭칭 감은. 그 이제 실화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제 저자의 지인이 소개한 얘기고요. 그래서 붕대를 감은 남자가 있어서 뭐 눈, 코, 입이 다 가려져 있었겠죠. 그래서 집 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밖에 지프가 서 있는데 차가 서 있는데 뭐 고장 났나 봐요. 그래서 뭐 그 집에 와서 좀 도움을 요청한 건데 뭐 와서 물을 드시라고 했더니 손을 딱 뺐는데 팔도 나무 막대기 2개인 거예요. 손이 다 없고요. 그래서 집 안으로 모셔서 이제 잠깐 쉬시라 뭐 보험회사 직원 올 때까지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물을 먹는지 저 붕대 사이를 어떻게 먹는지 내지는 케이크를 좀 드렸는데 뭐 케이크를 어떻게 포크를 꽂는지 저 막대기로 뭐 이런 걸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원래는 자기가 자동차 이제 정비공이었는데 뭐 운이라는 걸 믿지 않고 평생 근면과 성실로 그게 운이려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자기 정비소를 10년 만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부인도 있고 귀여운 딸도 있고 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차가 한 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이제 직원도 2명이나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이제 오후였는데 부인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귀여운 딸도 있고 해서 얼른 돌아가서 월요일 날까지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근면과 성실이 모토인 이 남자는 직원 한 명이 돌아오기 전까지 놀면 뭐해 하면서 수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이제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붕대를 갖게 됐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941생으로 정말 기적이었다. 살아난 게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한의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살아나서 얼마나 은총이냐 다행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남자가 하는 말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사고 난 이후에 몸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해서 붕대를 감고 부인과는 헤어지고 가족과 다 헤어지고 혼자 떠돌게 되고 정비공이었는데 정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프차 한 대 낡은 지프차 한 대로 타고 그냥 세상을 떠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끊임없이 물었죠. 왜 나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란 말이죠. 소소한 잘못은 저질렀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큰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독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에도 나갔어요. 그런데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당연하지. 원망스럽겠죠. 나 같아도.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남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버지는 머뭇거리다가 맥주만 한 모금 홀짝였다. 처음에는 세상 모든 것, 그래요. 심지어 저 위에 있는 분까지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원망하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아버지가 남자의 얼굴, 아니 붕대를 멍하니 바라보다 주저하듯 물었다. 그게 뭐죠? 단 하나 원망하는 게 뭡니까? 1분입니다. 아버지가 의아한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딱 1분이었습니다. 웅덩이를 향해 달려가던 1분. 그 순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통도 느끼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게 뭔지 압니까? 내 인생에서 그 순간만큼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강했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포기했더라면 1분 동안의 삶이 1분 동안의 삶의 의지 따위 없었더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불이 붙었을 때 이 주인공 남자는 그 뭐 5분 거리에 있는 웅덩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불이 붙은 채 달려가거든요. 1분 동안. 그래서 웅덩이에서 그 얼굴을 쳐박고 이제 그렇지만 살아났는데 차라리 웅덩이까지 달려가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불을 비벼 껐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삶의 의지가 너무 난 살아야 되겠어 하는 생각 때문에 오로지 그 웅덩이만 생각하고 전속력으로 불이 붙은 채 달려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끌 수도 있었는데. 네. 근데 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웅덩이, 오로지 웅덩이. 근데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되고 원망되는 건 단 하나. 그 1분이라는 거죠. 그 1분이 나의 모든 운명을 갈랐구나.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분이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살겠다는 의욕이 강했던 그 1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자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력을 다하고 생에 어찌 보면 몰두한 거잖아요. 살아나기 위해서. 네. 그 하나에. 네. 근데 그게 그닥 본인 생각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네. 아, 이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살면서 예. 그런 1분 같은 시간을 많이 겪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있죠, 우리도. 네,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오로지 그 목표만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막 매달렸는데 네. 결국 결과는 오히려 안 좋거나 안 좋고.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 똑똑한 이한 청소년 네. 주인공은 공기총을 버립니다. 오. 60초를 마음속으로 센 다음에 그 공기총이 자기가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네, 엄청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네. 근데 그 이제 소설을 읽으시는 뭐 청소년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분들께 아마 이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하고 바꿀 수도 없는 내지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1분이라도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삶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열망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거 아니다. 내지는 저희가 만약 고등학생인데 고3인데 예. 서울대를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공부를 했어도 자살을 할 수도 있고 뭐 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꼭 좋은 결과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어찌 보면 철학적이네요. 네, 굉장히 작가는 철학적입니다. 철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저의 인생의 일부는 한번 생각해봤는데 뭐 사소하게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주 뭐 굵직한 건 없었지만 그래서 살면서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정말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애쓴다고 해서 네. 꼭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성인이 되고 뭐 어른이 되고 뭐 하면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면서 아 그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청소년 시기에 이 1318의 이 친구들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자기는 네. 애를 썼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친구 한 명과 다퉜다거나 아니면 뭐 애인이란가 여자친구든 남자친구가 헤어졌다거나 이런 게 엄청난 충격으로 또 올 수도 있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요거는 어른들도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저도 포함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애를 쓴다는 거는 네.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기대감이 있으니까 더 그게 힘이 돼서 네. 애를 쓰고 몰두할 수 있고 막 전력 질주하고 매달리는데 정말 엉뚱한 결과 네. 아니면 허망한 실패일 수도 있다. 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나는 지금 어떻게 떠오르는 거는 없는데 뭐 비슷한 일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애썼지만 잘 안 되고 네. 이때쯤이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이때쯤엔 결과가 나오겠지. 이때쯤엔 잘 되겠지 했는데 그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결정적 1분은 아니겠지만 회사 그만둘 때 항상 1분을 겪는 것 같아요. 왜 이제 위에서 뭐 말 듣고 할 때 네. 마음속으로 때려칠까 말까, 자존심을 지킬까 아니면 그냥 계속 할까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엄청나게 후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고 1분 동안 참고 정말 그 회사 다니는 월급과 여기 조직에 남아있는 게 내 목표였기 때문에 있었던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럴 경우에 예.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도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묘하게 회사를 옮겼지만은 뭐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거의 못 해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자체도. 네. 어떻게 이걸 버티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까에 몰두해 있었지. 그만둬야 되겠다. 뭐 불쌍한 거예요, 저도. 1분을 계속 연장해 가셨네요. 네. 그만둬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보고 살았으니까. 그쵸. 한 10여 년 전에 한번 해봤어요. 거의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졌을 때. 이 몸에서. 네. 거의 사람이 아닌 상황까지 됐을 때 그때 내가 그만 안 두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적은 있었는데 불쌍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아니 뭐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다 비슷한 생각 가질 것 같아요. 어쩌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도 또 해봐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법도 나오고 이상한 얘기들도 나오고 좀 답답하네요. 이거 청소년 소설 얘기하다가 또 그 어른들이 한탄을 하게 됐죠. 저희도 아직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일생 자체가 사춘기예요. 네. 사실 뭐 사춘기 아닌 적이 어딨어. 맨날 흔들리고 방황하지. 델문도 최상의 소설집 세상 어딘가에는 맞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그런 게 있겠죠. 또 비슷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무궁무진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을 테니까 또 한번 해봐야죠. 네. 1분을 이어서라도. 오늘 박현경 씨가 굉장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쁘고 힘든데 네.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또 내일 나와서 마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편의 시가 장편 소설 한 권과 맞먹는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시를 쓴다고 해서 시의 우월성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유란, 인생이란 무게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런 논리로 또 이게 장편과 단편 이것도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없다고 봅니다. 장편이 완결에 가깝다면 단편은 좀 생각의 여지를 더 많이 남기는 형식 아닐까요? 특히나 책과 친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단편집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뭐 엄청난 두께의 책을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그러면 질려버리니까 일단 재미부터 맛보게 하는 겁니다. 책 읽는 습관이 생기면 스스로 알아서 명작을 찾아서 읽을 겁니다. 부모나 선배는 이게 길만 터주는 거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거 누가 만든 슬로건인가요? 아마도 징그럽게 책하고 멀리 사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독서는 취미가 아니고 생필품에 가깝거든요. 무엇이든 읽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가을을 맞아서 단풍놀이도 좋지만 가시는 길에 버스 안에서 책을 펼친다면 마음에도 형형색색 단풍이 들지 않겠습니까? 붉은 산을 떠올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